오늘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저번 영상에 이어서 12번째부터 16번째 챕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챕터는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정부의 규제나 어떤 정부의 정책이 항상 틀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이들의 규제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에는 맡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책에 나오는 예시로는 포스코라든지 이렇게 철강 산업을 국가의 결정으로 시작한 것이 실제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바가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동아시아의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정부가 선택한 어떤 산업이 그 나라의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예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반대 견해로는 시장에 그대로 맡겨둔다면 시장이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스스로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가 타당성을 더 갖는 이유는, 첫 번째로 산업 종사자라고 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갖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 첫 번째 반론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종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분야의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객관적인 정보고 정확한 정보라고 장담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페이지 179쪽에 첫째, 이 이론에서는 어떤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접하는 사람이 최고의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따라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근접성이 좋은 것이 판단을 보장하는 요인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기업은 하나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접성이 좋은 것이 판단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라면, 두 번째 이유로는 개별적인 기업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기업이 선택하는 것과 국가 전체의 성장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 서로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180부터 181쪽입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LG 경영진이 섬유산업에 진출하겠다고 내린 결정은, 이 개별적인 결정은 LG 입장에서는 좋은 결정일 수도 있었지만, LG를 전선사업에 진출하도록 독려하는 정부의 그런 결정은 국익을 증진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LG에도 더 나은 결정이었다라고 하였으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개별적인 기업이 그 당시에 결정한 것과 국가 성장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판단했을 때 더 올바른 결정이 서로 상충할 수가 있고, 국가의 결정을 따른다면 장기적으로는 개별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의 어떤 규제의 타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13번째 챕터는 낙수효과라는 경제 이론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름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챕터입니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는 것은 부자들에게 좀 더 이로운 규제를 하는 것이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낙수효과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부자들을 위한 규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찬성했던 그 사람들의 논거를 쭉 얘기한 다음에, 하지만 이들의 논거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이렇게 반박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논거를 펼친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프레오브 라젠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는 농촌에서 사유재산과 시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정부가 농업생산물의 가격을 낮게 매겨 제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농촌의 잉여 생산물을 남김없이 쥐어짜낼 수 있으며,
정부 계획 경제 당국은 이 잉여 생산물들을 제조업 부문으로 옮겨 모두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굳이 제조업 부분에 스스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이 농업 생산물의 에서 나오는 이윤을 모두 가져간 다음에 정부가 이것을 제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제조업 부분을 정부가 기본 서민들의 재산을 가져가서 유망산업에 자기가 좀 직접 가져가서 제조업 분야에게 직접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써 국가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본이 투자자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견해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탈린은 어떤 정책을 주장을 했냐면 그는 쿨락의 토지를 몰수하고 농업 집단화를 통해 전체 농촌 지역을 국가의 통제 밑으로 귀속시켰다. 이 역시 아까 말했던 프레오브 라젠스키처럼 국가의 통제 밑으로 농업의 어떤 생산물을 귀속시켜서 역시 이 투자자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에서 나오는데 이들 중에서도 이른바 투자자에게 부를 집중시켜서 이들이 어떤 특정 산업을 유치시킨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은 부를 축적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금욕을 꼽았는데 노동으로 돈을 벌면 그것으로 즉각적인 욕망을 채우면 안 되고 투자를 해야지 금욕을 해서 투자를 해야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금욕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를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를 그대로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들에게 이 부를 집중시켜 줘야지 이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를 집중시켜 주어야지 전체적으로 모두의 이윤을 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페이지 189쪽에는 그들은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가, 노동자, 지주라는 세 계급으로 구성되며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보았다. 행동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를지 아까랑 연결시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금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금욕이라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다르다고 보았겠습니다. 자본가들은 벌어들인 소득의 거의 전부를 투자하는데 노동자나 지주들은 소득을 거의 소비한다는 것이다 라고 보았고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본가는 금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노동자 지주는 할 수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자본가와 지주는 할 수 있고 노동자는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봤다는 견해가 소개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들의 공통점은 계급에 따라서 금욕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뉘기 때문에 금욕적인 능력이 없는 노동자에게는 자본을 주어서는 안 되고 이들에게 자본을 집중시켜야지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투자가 발생을 하고 이 투자로 경제가 부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부자들에게 부를 집중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그들의 논거를 살펴보았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반박되는지 살펴보면 이들의 논거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그렇게 특정 부자들에게만 부를 집중시키면 오히려 이것은 낙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불평등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부자에게 부를 집중한다고 해서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들에게 집중을 했을 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 조차도 충족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를 집중한다고 해서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부분은 페이지 197쪽에 나옵니다. 만약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부가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파급되게 하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데 국가는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해서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강제를 하거나 복지국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전 사회 구성원들과의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부자들에게 부를 집중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모두의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그런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14번째로는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챕터입니다. 이 챕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말 말 그대로 미국에 있는 경영진들은 다른 나라의 경영진보다 그리고 자국에 있는 노동자들보다 너무 많은 보수를 받는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받는 그런 금액을 포함해서 이전 챕터에서 말한 바가 있듯이 스톡 옵션까지 포함이 될 것인데 이 챕터에서는 이 스톡 옵션은 어떤 금액의 액수로 환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스톡 옵션의 어떤 잠재적인 가치까지 고려를 한다면 미국 경영진들이 받는 보수는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로는 일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타국에 있는 경영진들에 비해서 미국의 경영진은 타국의 경영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보수를 받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일반 노동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타국과 다른 수준이 아니라 타국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타국과의 비교로 봤을 때도 미국의 경영진은 굉장히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불평등의 정도에 있어서도 일반 노동자에 비해서 경영진의 보수가 과도하게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영진들이 이렇게 높은 보수를 받는 이런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재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의 경영진들이 제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경제적 힘이 정치적으로도 아니면 다른 인맥으로도 많이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자신에게 규제를 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것이 또 다시 경제적 힘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시장주의자들의 논리대로 시장이 이것들을 알아서 제재를 할 수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 그렇지도 않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에서 페이지 206쪽에는 상황이 이런데도 엄청나게 많은 급여와 경영 실패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일방적인 고용 계약에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그런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것은 미국과 영국의 경영자 계층이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엄청나게 강해졌기 때문이고 이렇게 되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챙겨온 엄청난 보수도 한몫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보수 때문에 강해졌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고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보수를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순환적인 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 207부터 208쪽까지는 시장은 비효율적인 관행을 저절로 사라지게 만드는 힘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아무도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아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시장의 어떤 제재도 여기선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영진은 너무 많은 보수를 받는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내용입니다. 15번째 챕터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라는 내용입니다. 15번째 챕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좀 더 혁신적인 그런 기업의 개인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 챕터에서는 개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프라적인 측면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개인의 한정에서 본다면 오히려 저개발국에서 기업가 정신이 좀 많이 개발한 선진국보다
더 뛰어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조된 부분이 조금 재미있어서 가져왔는데, 먼저 가난한 나라 먼저 보자면 페이지 211쪽입니다. 수많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미국 대사관 비자 담당 창구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의 앞자리, 이런 무슨 줄이 나와 있냐면 어떤 주차 한 차를 지켜주는 서비스거나 아니면 노점에 대한 권리, 아니면 엎드려 구걸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돈이 되는 것들을 찾아 나서려는 어떤 그런 열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태에 어찌되었든 모두 인간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의 극단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따져보면 개인 차원으로 봤을 때 가난한 나라들의 기업가 정신은 오히려 뛰어난데, 그에 반해서 페이지 202쪽입니다. 페이지 212쪽입니다. 그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해보는 꿈을 꾸기도 하고 티타임에 동료들과 잡담 삼아 얘기는 해보지만 너무 어렵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막상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이들은 아주 드물다. 그 결과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기업가 정신을 실행에 옮기면서 평생을 보낼 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저개발국이 기업가 정신이 더 뛰어날 수 있는데, 그럼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가져오느냐에 대해서는 인프라 측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페이지 219쪽에 부자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기업가적 에너지를 집단적 기업가 정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이 능력이 인프라가 되겠죠. 이런 인프라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어떤 선진국에서 기업가 정신이 더 부각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아까 나왔듯이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례에서 드러나는데,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가난한 나라에 있는 여성들도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열정, 그리고 혁신적인 도전,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인프라적으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는 역시 개인의 기업가 정신이 결핍되어서가 아니라 인프라 측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부족해서 그 점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왜 다시 실패로 돌아갔냐면 페이지 219쪽입니다. 버터를 생산해서 독일로 수출하고 치즈를 생산해서 영국으로 수출하려고 해도 그에 필요한 기술, 조직력, 자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술이 다양하다면 여러 가지 기술의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종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기술이 부족하다면 한 가지 기술, 어떤 그 직업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금을 빌려와서 다 이곳에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이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인프라적 측면에서도 자금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경쟁에 한 곳에 분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직업군을 좀 갖추고 있어야 할 그런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분에서의 내용은 기업가 정신을 단지 개인의 문제로는 보지 말고 집단적인 어떤 제도의 문제로도 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번째는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인간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 책에서 소개된 바 있듯이 금융의 전문가들도 금융 실패를 굉장히 많이 저지르고, 그들은 절대 어떤 자기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챕터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은 개인이 어떤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한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선별해서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에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챕터에서 주목하는 바는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이 사회 현실 자체가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32쪽입니다. 불확실성의 개념 혹은 세계의 복잡성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놀랍게도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도널드 럼즈펠드였다. 그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알려진 기지수들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알려진 미지수들이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미지수들도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결정을 그대로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숨겨진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면 이 변수들이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것이 효과가 낼 수 없었던 것이라면 차라리 이 변수 중에 몇 가지를 없애주면 그나마 우리의 합리적인 결정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제가 필요하다. 왜 규제가 필요하다 하냐면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왜 변수를 통제해야 하냐면 변수가 많으면 우리의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럼 너무 추상적으로 규제가 필요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규제가 필요할지 조금 더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규제가 어떤 규제의 형태를 띄어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235쪽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금융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금융시장에서는 행위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의 경우 우리가 해당 상품의 내용과 다른 금융 부문 및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복잡하다면 변수가 많으니까 발행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의 예시로 하나 나온 것이 뭐냐면, 너무 복잡한 금융상품은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개인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고 할 때 그 성취가 완벽해 보이는 것은 개인의 행동 그 자체가 어떤 완벽한 결과물이 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적인 행위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행동에 그대로 완전 세상에 부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완벽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분야가 아닌 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현실에 들어맞기를 이렇게 확인하거나 들어맞는 경우를 성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동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업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 보여야 하는 것인데, 현실은 너무 변수가 많아서 우리의 결정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연적인 현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페이지 232쪽에 이 말은 난해하게 들릴지 모르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가 늘 하는 일이다. 우리 중 대다수는 너무 많은 의사결정을 너무 자주 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즉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우리 삶에 규칙적 일과를 도입한다. 물론 몸 상태나 처리해야 할 일에 따라서 어떤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주중에는 대부분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며 아침 식사로 비슷한 메뉴를 먹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일상 금융같이 복잡한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는 언제나 늘 필연적으로 아까 나온 것처럼 알려지지 않은 미지수, 그리고 알려진 미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들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의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성취함에 있어서 불완전하다는 것이 필연적인 숙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것까지 조금 더 넓혀서 이해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훑어보자면 12번째 챕터에서는 정부가 유망산업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쩌면 그냥 개별 기업이 하는 것보다 더 전망 있는 것을 골라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3번째로는 부자들에게 부를 집중시켜서 그로부터 경제 전반적인 어떤 성장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타당성이 있는 주장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부자들에게 주지 말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4번째에서는 미국의 경영진이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번째 내용에서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있어도 너무 어떤 영웅적인 개인을 떠올리기보다는 인프라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었고, 16번째 내용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변수가 많고 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불완전한 어떤 그런 결과는 필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정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